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꾸미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흐름,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그러게 오랜만에 인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자, 우리 소장님 뭐 개인적 평가도 좋은데 지난 1년을 좀 종합해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 1년이란 시간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벌써 1년이 지났나라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나. 이제 1년밖에 안 됐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 여론 제 평가보다는 여론조사들 좀 쏟아져 나왔잖아요. 보면 아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대략 뭐 한 33%에서 한 37% 사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지금 분포를 하니까 한 35% 내외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숫자들로 로 미루어 본다면 조금 이제 만족스럽게 느끼는 1년보다는 조금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느낀 국민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1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가졌던 궁금증 하나가 지금 1주년 기념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지난 1년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지난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이제 그때그때의 어떤 평가하고 약간의 한 2, 3% 포인트 차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사실 그게 이렇게 그 응답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게 느끼진 않는데 그래요? 최근에 요 한 달 사이에 2, 3주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뭐 1년에 대한 평가가는 이렇고 현재 지지율 평가 이렇다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국빈 방미가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그 굵직한 그 외교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좀 끼어들면서 그게 반영돼서? 최근에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 자체가 뭐 1년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다른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과 1년 후를 이렇게 딱 대비를 한다면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 좀 발견이 됩니까? 두드러진 것보다는 사실 대선 전에 좀 돌아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마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새로운 대통령 후보, 뭐 참신한 느낌들, 그다음에 강력한 카리스마 뭐 이런 것들이 기대를 모았었고 대신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라는 불안함들이 굉장히 크게 또 대선 전에 그 어떤 관통했던 키워드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사실 뭐 초반에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였었고 실제로. 근데 아마 작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일정 부분 많이 이렇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켰다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1년이 지나간 시점에 보면 최근에 이런 어떤 여론의 평가들을 보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카리스마라는 것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이제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 없나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다시 생겨난 것 같고 또 정치권 출신이 아니어서 우리가 오히려 기대를 모으는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참신함들은 뭐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게 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된 가장 큰 힘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치권을 좀 거부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1년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국민 정서와 부응하느냐, 그렇죠. 결합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 여부가 이제 그 갈리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지난 1년 민심을 관통하는 좀 단어라고 할까요?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최근에까지 보여진 모습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 평가를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답답함. 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저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진행되거나 이러면서 그런 어떤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뭐 좋아하진 않더라도 이해가 되면 좀 납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의외로 많이 부족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법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마약과의 전쟁처럼 그런 어떤 명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는데 이 정책의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거나 설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생략된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답답함들 느끼는 그런 것들이 현재 1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떠오르는 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물어보면 눈에 띄는 게 없음이 꽤 그러니까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답답함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지한다라는 이유나 또 혹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그냥 나는 이 정부를 믿고 기다릴 것이고 잘할 거야라고는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런 믿음을 주거나 내지는 모든 게 싫어. 라는 어떤 그런 거부감 이런 양쪽의 약간 극단적인 여론이 좀 많죠. 호감과 비호감.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어볼 때 많은 여론조사가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뭐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패턴은 매우 잘한다나 매우 못한다라는 숫자는 적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잘하는 편이지 못하는 편 이게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가만히 자료들 보시면 매우 잘한다 해도 차라리 매우 잘한다가 더 높고요. 못한다 쪽에도 매우 못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좀 나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뭔가 좀 중간지대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안과 쟁점들을 이렇게 토론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대결과 뭐 적대시로만 가다 보면 그냥 비난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평소 가졌던 궁금증인데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호감 비호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죠. 근데 지금 소장님 분석에 따르면 이게 원칙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카테고리 이야기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대통령의 캐릭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행 평가보다 항상 개인에 대한 신뢰나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굉장히 이제 뭐 다 아니까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책을 끌어가는 지도자 리더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호감은 항상 그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는 신뢰감이 더 컸던 경우고 그것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그냥 그 인물과 그 성격이 합치돼 가지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책,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와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세밀한 분석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임기 초반이 되면 상당히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 선이 처음 붕괴된 게 7월 말 8초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범한 지 2달 돼가지고 지금 30% 선이 붕괴됐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 30%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그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사실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1년 전에 취임 후 3개월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3월에 있었고 5월에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맞아요. 그때 지금 이제 여당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니문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의 성적표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성적표가 더 좋았어요. 그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좀 더 힘을 보태준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직후에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여당 내 주도권 싸움으로 완전히 매몰돼 들어가죠. 초기에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국정 비전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축출 뭐 이런 그렇죠. 지방선거 후에 벌어진 장면이 이게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고 정부 새로 출범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지라는 그 국민들의 일종의 거의 좀 분노에 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지율 급락을 가져오는 그리고 그 당시가 더더군다나 작년이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유동성 뭐 제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만 네네. 엄청난 돈이 풀렸다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렇죠, 나타나고 뭐 퍼펙트 스톰 뭐 역대급 경제 위기설이 나돌면서 경제가 상당히 이제 그 먹구름이 몰려오던 시기인데 네. 그 시기에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그 초창기의 모습이 여당 내의 권력 질서 싸움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그 실망감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 빠르게 그런 허니문 기간을 끝낸 네. 그런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안팎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중도층이 거의 떠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걸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왜 떠났다고 보세요, 중도층은? 작년 내내 그 많이 이렇게 회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국정 그 비전이나 명확한 국정 과제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3대 개혁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만 중도층은 사실은 명확한 좀 그 어떤 정치 지향성보다는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명쾌하게 그 기대에 와닿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40% 수준까지 근접했던 때가 좀 있었죠. 그게 작년 말 올 초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1월, 2월 사이까지 그랬는데 이때가 그 3대 개혁 과제를 꺼내 들고 그중에 예. 노동 개혁에 집중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화물연대 파업에 뭐 음정 대응한다라든지 뭐 노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그런 개별 정책들에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고 그때 지지율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어졌다면 아마 중도층들이 좀 돌아왔을 텐데 올 봄부터는 이게 외교 국면으로 돌아가죠. 네. 정책의 어떤 이제 개혁 과제들에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빠진 지지율이 빠지는. 바로 지금 그 지점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는 말 그대로 극히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고, 근데 중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한번 빠져나가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3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이 진폭이라는 게 중도층의 움직임에 따른 진폭이 아니라 보수층 안에서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오히려 이 양상 아닙니까? 정확히 보면 사실은 이제 한 40% 정도 넘어가야 사실 중도층이 이제 좀 복원이 되고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30% 중반을 잘 넘지 못하는 지지율은 특히 거기서 더 밑으로 빠질 때는 기존의 지지층에서 이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 다시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30%가 깨진 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한일 관계 문제, 특히 그 강제동원 배상 방안 발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그 국민 정서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전기로 이해해 주길 바랐겠지만 그 이해에 필요한 과정들, 설득들 아니면 설명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툭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 안에서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고령 보수층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지지율이 더 빠졌던 것 같고 중도층들한테는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이게 윤석열 정부를 좀 더 강력히 좀 지지하거나 응원해야 될 이유를 사실은 좀 찾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좀 있죠. 반대로 이제 가장 최근에 뭐 한미동맹 문제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거창한 어떤 그 국정 기조 과제 뭐 철학 이런 거보다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작은 정책들이라도 꾸준하게 그것을 좀 착실하게 뭐 잘 풀어가고 안타를 쳐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아 그래도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이게 뭐 3대 개혁이라고 하든 뭐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정책들에서 그렇게 정말 민심이나 여론이 요구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 영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느냐에 좀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 세대별로 딱 하나씩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세대별 같은 경우 20대 있잖아요. 20대 때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비율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대선 당시에도 이제 20대가 다 지지하냐는 좀 논쟁이 있었죠. 성별 그렇죠. 갈라치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이제 밀려난 뒤에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세대 포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20대와 60대가 함께 그 지지를 해서 네네. 뭐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움직임들이 흩어지면서 깨져 나갔다라는 뭐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선거 시기에 어떤 그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자극적인 어떤 선거 구호들 공약들 있잖아요. 뭐 여가부 폐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일상 국면으로 돌아오면서는 사실은 20대들은 결국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이 경제적인 상황들의 그 고통,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고통을 가장 빠르게 받고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피해가 집중된 경우도 20, 30대들일 텐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 어떤 좀 제대로 된 대응책들을 풀어내지 못했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이루어졌던 지지가 예. 그럼 평상 국면에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하는 곳은 어디예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곳은? 저는 서울 지역 봅니다. 서울 그래요? 지역. 서울 최근에 보면은 그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근데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인천, 지역이 경기. 좀 다른데 예. 그 지지율이 좀 패턴이 다른데요.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PK 지역, 그 부산 경남 지역도 오히려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뭐 지역 여러 지역을 포괄해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선거 시기보다는 좀 민심이 냉랭해지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지금 달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평가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출범 초기로 돌아가서 어찌 본다면 인수위 시절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고비가 이제 조각 단계에서의 인사 문제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초기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초기 지지율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저에 있는 어떤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 하나하나 다 소개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분야별 평가를 내놓은 조사가 몇 개 있는데요. 네네네. 그중에 이제 한국갤럽이 한 조사가 있었고 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두 조사에서 한국갤럽이 아마 2주 전에 지난주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6개 분야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인사 분야를 잘했다 1년간 평가가 2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포함한 7개 분야를 물어봤는데 가장 낮은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에 조사를 할 때 국정 수행을 잘하는 이유와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본 것은 둘 다 외교였는데 그 당시 이제 워낙 뭐 방미 일정이 있었고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 있지만 기저에 있는 부분에서 평가에서 인사가 그렇게 낮게 평가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했던 사실은 이게 새로운 흐름, 뭐 비정치권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나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쪽에서 기존의 정치권과는 다른 또 폭넓고 참신한 어떤 이런 인재 등용들을 기대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뭐 초창기부터 얘기됐던 이제 뭐 법조계 출신, 검찰 출신 좀 중용 뭐 논란이라든지 검찰 관료 중심, 그다음에 이런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초기에는 오히려 대통령실 논란에서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돼 오면서 잊혀진 것 같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에서 뭐 국정 출범 1년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전환들을 모색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가 좀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인사에서의 어떤 전문성과 여러 가지 폭넓은 어떤 그런 뭐 채용 이런 것 쪽에 대한 어떤 그 변화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제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던데 이거는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뭐 납득은 하겠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뭐 어떤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평가에서 어떤 면피가 되거나 핑계가 되는 시기는 지나가지 않고 뭐 그랬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잘못한 것들이 있었고 예. 거기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 줬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조금 이제 기다려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해주세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거지. 지난 정부 때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 지금도 핑계가 되기는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그렇죠. 이제 서로 남 탓을 많이 요즘 정치권 보면 여야 없이 남 탓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국정 평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어떤 스타일? 소통 스타일.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통에 대해서도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좀 이렇게 새로운 고민들이 되게 깊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뭐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이제 초기에 보면 뭐 도어스태핑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네, 맞아요. 네, 그 이벤트까지 하면서 그 소통이 좀 적극적이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끝나서 소통이 부족해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정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국민들이 다 하나하나 공부해 가지고 이해를 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평가를 해 주는 거 기대하는 거는 너무 국민한테 너무 과도한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거고요. 정치와 정부가 정치권과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설득의 리더십이고 소통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부 정책을 광고하고 홍보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왜 국가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그 끈질기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정부 평가에서도 소통 영역도 굉장히 낮은 평가받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후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좀 이렇게 오히려 묵은 요소가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는 익숙해졌다. 초기의 논란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좀 잦아들었는데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제2부속실을 없애면서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정보 출범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뭐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명확하게 오히려 설명을 하고 그런 속에서 공적인 어떤 영역과 나머지 구별해 가면서 했다라고 하면 논란이 덜했을 텐데 네. 그런 것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 영역들이 좀 규정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좀 그냥 지나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알겠습니다. 또 물론 어떻게 보면 야당이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까지 계속해서 끄집어내 가면서 이 문제를 그냥 어떤 정쟁의 소재처럼 만들어버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취임 1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겠습니까? 뭐 국정 안정 선거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지금 이 얘기는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총선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그런 여론들이 아마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뭐 정부보다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론 지표가 될 거고요. 예. 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그동안 보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소장님이 보실 때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몇 %가 돼야 여당이 한번 선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치러볼 수 있다라고는 기준 수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구도에서 보더라도 40%선은 회복을 해야. 왜냐하면 이미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 이제 뭐 그 청취자들께서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가만 보시면 그렇게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 이런 것들 조사 나올 때 그 숫자랑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같이 보시면요. 그것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왜 지지율이 한 37% 이렇게 뭐 올라갔을 때 보면 여당 안정론이 그 비슷한 수에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야당 그 견제론과 안정론이 비슷하게 나왔다가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한다면 당연히 안정이 돼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정당들이 이렇게 자력으로 그 득표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통령 평가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그 여론들을 아마 좌우하는 힘이 되겠죠. 40%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단계. 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 그 국민 지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꼭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저는 좀 더 섬세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해를 해야지만 비판하더라도 합리적이 되는 것이고 지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어떤 섬세함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힘을 좀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섬세함이라는 게 어떤 정책의 섬세함도 있을 거고 언어의 섬세함도 좀 그 소통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좀 뭔가 좀 거칠다. 거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일단 섬세함을 좀 가져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런 조언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